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의 행동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 연구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까지 남극에서 지냈었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인천 송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펭귄의 행동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극에서 지켜봐온 펭귄의 모습이 어떤지, 펭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펭귄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남극 펭귄입니다. 젠투 펭귄이라는 녀석인데요.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 남극에는 젠투 펭귄, 털끝 펭귄, 황제 펭귄을 비롯한 여러 펭귄들이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는 총 18종 정도의 펭귄이 있습니다. 그 펭귄들이 최근 들어서는 한 절반 정도 가량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녀석들이 과연 남극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펭귄, 어떤 펭귄인지 아시겠어요? 이 펭귄이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영어로 하면 엠퍼러 펭귄이라고 부르고요. 펭귄들 가운데서 가장 몸집이 커요. 키는 약 1.2m, 몸무게는 40에서 50kg까지도 나갑니다. 이 펭귄들 중에서도 아주 또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 펭귄은 둥지를 따로 만들질 않아요. 황제 펭귄이 사는 곳은 바로 바다 얼음 위입니다.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하얀 부분이 눈이 아니고요. 바다가 얼어 있는 바다 얼음 위예요. 그래서 이 황제 펭귄들은 여러 펭귄들 중에서도 굉장히 남극 안쪽, 남극 대륙 쪽에서 사는 펭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극에 있는 급격한 환경 변화, 남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종이기도 하죠. 남극에서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저렇게 펭귄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또 펭귄을 관찰하면서 펭귄을 좀 붙잡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긴 한데,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선 사실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뭔가 고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남극에서는 저렇게 날마다 고깔이나 혹은 커다란 잠자리채를 들고 펭귄 번식지로 향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을 저는 남극 펭귄 번식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극 펭귄 번식지에 가면 펭귄들이 인간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고깔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펭귄들이 도망을 가지 않죠. 펭귄들은 고개를 들어서 고깔을 이렇게 물려고 오히려 고개를 쳐듭니다. 아무래도 남극에 있는 펭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이 남극에 들어간 역사는 불과 100년에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저 같은 연구자들이 자주 빈번히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최근 한 40년,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펭귄은 어떤 인간의 침입에 대해서 딱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남극에는 육상 포식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남극은 북극과는 다르게 육상에서 돌아다니는 늑대, 여우, 북극곰 이런 동물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극에 있는 펭귄들은 안심하고 저렇게 둥지를 틀고 이렇게 좀 졸기도 하고요. 새끼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북극은 굉장히 포식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포식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곰이나 늑대, 여우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도 대표적인 포식자 중에 하나겠죠. 북극에는 이누이트라는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들이 새 알을 꺼내 먹거나 포유류들을 잡아서 먹는 일이 꽤 흔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원주민들은 고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냥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어요. 반면에 남극은 그런 육상 포식자들이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펭귄과 같은 동물들은 아주 마음 놓고 느긋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또 인간이 최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를 가했을 때 그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남극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정말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물범이나 물개, 펭귄을 이렇게 잡기도 했어요. 그런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지금은 남극에서 어떤 동물을 잡거나 사냥을 하는 일들은 금지되어 있고요. 저 같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목적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극에 갈 때마다 남극 동물을 잡을 수 있는 허가증을 따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 허가증에 적힌 연구 계획이 과연 정당한 이유인가, 과학적인 이유인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을 한 뒤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 뭐 결국 나중에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저렇게 펭귄을 이렇게 몇 마리씩 1년에 잡아다가 뭐 죽이거나 하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펭귄한테 아주 작은 장치를 부착해줬다 다시 수거를 해요. 그래서 펭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주로 어떤 곳에서 먹이를 먹고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처음에 펭귄을 포획할 때는 저렇게 고깔 모양의 천만 가지고 가서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씌워주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같은 녀석을 두 번째 잡으려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잡혔던 녀석들은 아무래도 좀 두려운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멀리서 제가 다가오는 것만 봐도 뭐 도망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좀 날개를 떨거나 이렇게 무서워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잡을 때는 보통 저런 고깔 천을 이용하지 못하고요. 커다란 잠자리채 같은 걸 들고 가서 그걸 한 1, 2m 정도 거리를 떨어져 있다가 이거를 휙 씌워주면서 잡아서 그 장치를 다시 떼내주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과학자들은 바이오 로깅이라고 불러요. 보통 로그라고 하면은 뭔가를 기록한다라는 영어 뜻이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떤 생명체를 뜻하죠. 바이오는 살아있다라는 생물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로깅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몸에 어떤 장치를 붙여서 대신 그 동물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정보를 기록한다라는 연구 방법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 사진들이 바로 저희가 남극에서 펭귄 그리고 또 물범 이런 동물들에게 그 장치를 부착한 사진이에요. 저렇게 등 부위에다가 테이프를 통해서 잠시 붙여줬다가 한 2, 3일 뒤에 떨어지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물범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위에다가 접착제로 발라서 물범 털 위에 장치를 부착해 주기도 합니다. 좀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가장 가벼운 경량한 장비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장비들은 동물의 행동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검증된 제품이어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바이오로깅 장비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가장 위에 보이는 아주 조그만 장치가 수심 기록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까만색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바로 GPS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는 GPS와 가속도계가 결합된 장비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뭔가 앞에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그 장비가 카메라예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등에 붙여주기도 하고 또 GPS 장비를 등에 같이 붙여줘서 이 펭귄들이 어디로 헤엄쳐 다니는지를 초 단위로 정확하게 위성 송신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심 기록계를 이용하면 이 펭귄들이 얼마나 깊이 잠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초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1960년대부터 이러한 장비들이 꾸준히 개발이 됐고 지금은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자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사람들은 해마다 아주 새로운 바이오로깅 장비들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젠투 펭귄이 머리에도 뭔가를 붙이고 있고 등에도 뭔가를 붙이고 있죠. 지금 머리 정수리 쪽에 붙여준 장비는 가속도계예요. 그 가속도계라고 하면은 보통 가속도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즉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는지 순간적으로 속도가 느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건데요. 그 가속도를 측정하면 이 순간적으로 펭귄이 머리를 앞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는지 이렇게 내밀었는지 이런 움직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신호를 해석하면 이 펭귄이 먹이를 몇 마리나 잡아먹었는지 어떻게 먹이를 먹었는지를 신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등에 부착해 있는 GPS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면 펭귄의 눈으로 본 세상, 펭귄이 어떤 동물들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또 펭귄이 어떤 먹이를 맞닥뜨려서 잡아먹는지 그 종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냥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서 벌어지는지 그 펭귄이 먹이를 잡아먹은 해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펭귄들이 새끼를 키우는 동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울 때 직접 바다로 가서 사냥을 한 다음에 둥지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잡아먹은 먹이를 조금씩 토해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펭귄은 보통 몸무게가 3kg에서 4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새끼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작죠. 펭귄이 처음 알에서 깨어났을 때는 보통 몸무게가 80g에서 9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병아리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온몸이 솜털로 뒤덮여 있죠. 혼자서는 절대 어떤 먹이를 찾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펭귄이 성장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부모가 갖다 주는 먹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새끼가 깨어나면 굉장히 바빠져요. 날마다 바다로 나가서 먹이를 잡아와야 되고 그리고 또 엄마가 나가 있으면 아빠는 둥지에서 새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둥지에서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교대로 아빠가 이번엔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하는 역할이 거의 똑같아요. 물론 알을 낳는 건 암컷이 하지만 알을 품어주고 또 나중에 새끼들을 키우고 먹이를 날라다 주는 것들은 암수가 공평하게 거의 같은 일을 합니다. 생김새도 암수가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요. 겉으로만 봐서는 이 녀석이 엄마인지 이 녀석이 아빠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펭귄의 몸에서 깃털을 한 가닥 정도 뽑은 다음에 거기서 DNA를 추출합니다. 여러분들도 머리카락을 뽑으면 거기에 보면 머리카락의 뿌리에 뭔가 심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전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분석하면 어렵지 않게 이 녀석이 암컷이구나, 이 녀석이 수컷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는데 이 바다에서 과연 어떤 먹이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바이오로거 장비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사진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사진은 2015년과 2016년도에 세종기지 앞바다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펭귄 등에 붙여져 있던 비디오 카메라에서 찍힌 그 영상에서 편집한 캡처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젠투 펭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젠투 펭귄은 저런 식으로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주로 크릴이라고 하는 작은 갑각류를 먹어요. 지금 생김새를 보시면 거의 새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새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정식 그 분류군 명칭을 따지면 남바다 곤쟁이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바다 곤쟁이 목에 속하는 이 크릴은 남극의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동물이에요. 동물 플랑크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크릴을 먹고 사는 남극 생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크릴이 없어지면 펭귄도 굶주리게 되고 또 크릴을 주로 먹고 사는 고래 역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겠죠. 펭귄들은 하루에도 수백 마리에 달하는 크릴을 잡아먹습니다.
이 크릴을 잡아먹을 때 보면은 정말 무서운 사냥꾼의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바다를 헤엄치면서 펭귄이 크릴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고개를 움직여가면서 잡아먹습니다. 보통 펭귄은 한 번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동안에 잡아먹는 크릴의 마리수는 대략 한 100마리에서 많을 때는 400마리, 500마리까지 나가는 걸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갈 때는 펭귄의 몸무게가 한 3kg에서 4kg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돌아올 때를 보면은 배가 불룩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뱃속이 전부 다 크릴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펭귄의 위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작을 때는 이렇게 작을 수 있지만 계속 먹이를 먹으면 이 처음 부피보다도 2배, 3배씩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펭귄의 걸음걸이를 보면 배가 출렁출렁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이 펭귄이 정말 많은 먹이를 잡아먹고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본 펭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녀석은 처음 나갈 때는 몸무게가 4kg이었는데 돌아올 때 몸무게를 재봤더니 6kg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 몸무게에서 약 50%가 증가한 것이죠. 정말 대단히 많은 양을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몸무게가 대략 한 70kg인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100kg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은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펭귄은 그런 식으로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 정말 많은 먹이를 뱃속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먹이를 담아온 다음에 한꺼번에 새끼들에게 토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대략 손가락 2개 정도의 양을 조금씩 뱉어서 마치 반죽처럼 해서 조금씩 토해 주는데요. 그러면 새끼들은 그 먹이를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씩 받아 먹는 것이죠. 그럼 제가 기록했던 수심 기록계에서 얻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분석 그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젠투 펭귄은 언제쯤 여행을 시작했고 언제쯤 둥지로 다시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2007년 1월 2일 오후 한 1시경에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걸린 시간이 대략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시간을 확인해 보면 대략 저녁 8시 정도였고요. 이렇게 언제쯤 잠수를 시작했고 언제쯤 잠수를 끝냈는지를 보면 이 녀석이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큼 되는구나 라는 포레이징 트립이라고 하는 그 먹이 먹으러 떠났던 여행의 지속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Y축에 보이는 게 바로 잠수 깊이인데요. 이 젠투 펭귄은 최대 한 80m까지 잠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로 잠수를 많이 했던 구간은 약 20m에서 50m 정도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아마 먹이로 하는 크릴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복적인 잠수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펭귄은 얼마만큼 먹었겠다, 그리고 언제쯤 나갔다 언제쯤 둥지로 돌아왔다 라는 걸 기계의 힘만 빌려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저런 수신 기록계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GPS인데요. 여러분들이 늘 소지하고 다니시는 휴대폰 안에도 다 GPS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나중에 그 GPS 정보만 잘 분석을 해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 정보에 동의하고 했을 때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샀고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정보들이 다른 웹사이트에 공유가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소비 패턴이 있구나 라는 걸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에 접속했을 때 나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끔 광고에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소비 패턴이 GPS 정보와 그리고 구매 기록과 함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사실 펭귄의 그런 개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GPS로 기록된 정보들 그리고 또 앞서 보여드린 수신 기록에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이 녀석이 주로 어떤 곳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주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다녀오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저는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펭귄에게 붙여진 GPS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래프와 함께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패턴인데요. 지금 보이는 육지가 바로 세종과학계지가 위치한 남극 킹조지 섬입니다. 그 킹조지 섬에 있는 그 한 펭귄 번식지에서 저희들이 알 품는 기간에 턱금 펭귄에게 이 GPS 장치를 한 10대 정도 부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최대 한 50km에서 60km 떨어진 곳까지 헤엄을 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일에서 5일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펭귄은 한 번 먹이를 먹으러 바다에 나가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굉장히 멀리까지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일하는 곳이 인천에 있고 저희 집은 용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용인까지 보통 편도로 이동하는 거리가 내비게이션에 찍어보면 한 50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제가 갔을 때 약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펭귄 역시 매일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오직 날개의 힘으로 헤엄쳐서 이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오간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펭귄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헤엄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에 먹이가 많이 있다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다녀오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알을 품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가던 녀석들이 일단 새끼가 깨어나고 나면 생각보다 먼 거리를 가진 않았습니다. 최대 한 30km까지 간 녀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개체들은 둥지에서 약 10km에서 20km 이내의 거리를 주로 왔다 갔다 했고요. 이때부터는 한번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10시간 이내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함이겠죠.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하고 어쨌든 엄마 아빠가 가져오는 먹이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시기가 되면은 어디까지나 그 새끼를 잘 먹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근거리에서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를 잔뜩 먹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다시 나가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아하는 방식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좀 부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좀 늦겠죠. 하지만 새끼들이 태어나고 나면 육아를 위해서 빨리 다녀와야 되고요. 또 밖에서 먹을 걸 잔뜩 사오거나 먹을 것과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걸 가지고 새끼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빠가 됐어요. 그 펭귄과 좀 유사하다고 느꼈던 게 펭귄도 보통 알을 2개씩 낳아서 2마리의 새끼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쌍둥이의 아빠가 돼서 2마리는 아니죠. 2명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빨리 출퇴근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줄 이유식을 사간다거나 분유를 사간다거나 그리고 먹을 걸 날마다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서 펭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펭귄들이 사는 게 결국 인간들이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착해주는 남극 펭귄의 바이오 로거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지금 보이는 아주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바로 이게 펭귄 머리에 붙여준 가속도계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가속도가 그냥 0으로 되는데, 순간적으로 속도를 빨리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가속도 값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가속도 값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머리를 재빨리 앞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치 심장박동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점들을 가지고 이때는 크릴을 잡아먹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17일에 나갔던 녀석과 2012년 9월에 나갔던 녀석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금 요 펭귄은 약 30m 깊이에 잠수를 하면서 처음 잠수를 했을 때는 대략 한 13마리의 크릴을 먹었고요. 또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한 1분 30초 뒤에 다시 잠수를 해서 비슷한 깊이대를 다니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크릴을 먹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펭귄이 몇 마리의 크릴을 먹었고 대략 어느 정도 깊이대에서 크릴을 먹었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보통 숟가락을 가지고 먹잖아요. 그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움직이는 이 손의 움직임을 제가 파악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움직였구나 라는 걸 제가 만약에 파악한다면, 이 사람의 식사량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펭귄의 그 머리 움직임을 알면 펭귄의 식사량을 거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디오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여드리면 과연 이 녀석이 크릴 말고도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크릴을 먹었지만 아주 가끔씩 별미로 남극 은함치라고 불리는 엔탁틱 실버피쉬를 먹었고요. 그리고 또 가끔 남극 대구와 같은 좀 커다란 먹이를 먹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먹이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비디오 카메라를 달면 정말 펭귄이 본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펭귄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펭귄이 혼자 돌아다녔는지 아니면 다른 펭귄들하고 같이 잠수를 했는지, 그룹을 지어서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펭귄들이 같은 종들끼리만 모여서 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 지금 사진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이 같은 무리 안에 섞여 있는 것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로 미뤄볼 때 펭귄들은 굳이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종들끼리도 그룹을 지어서 먹이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펭귄이 새끼를 키울 때는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열심히 키워서만 되지 않아요. 펭귄이 새끼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좋은 짝을 만나서 이 암수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을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펭귄은 어떻게 짝을 고를까요? 사람도 짝을 고를 때 저마다의 기준이 있죠. 나는 외모를 봐. 나는 사람의 성격을 봐. 나는 이상형이 어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펭귄들은 어떻게 짝을 고르는지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펭귄들은 정말 외모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모 중에서도 이 얼굴빛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두 장 중에서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임금 펭귄의 사진인데, 임금 펭귄은 부리 아래쪽과 귀 쪽에 저 오렌지 빛깔이 아주 선명해요. 그런데 이 오렌지 빛깔이 더 선명하고 밝을수록 상대방이 선택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을 고를 때 이 녀석이 과연 얼굴빛이 밝은지, 그 오렌지 빛깔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보고 고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렌지 빛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오렌지 빛깔이 선명할수록 펭귄의 몸집은 컸고요. 그리고 또 새끼들을 잘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이 깃털 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노란눈 펭귄도 비슷한데요. 재밌게도 노란눈 펭귄은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컷도 암컷을 선택할 때 서로의 눈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노란 눈 펭귄은 이름 그대로 눈이 노란 색깔이에요. 근데 그 노란 색깔의 선명도와 개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선명한 녀석들일수록 상대의 짝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았어요. 이 이유도 임금 펭귄과 마찬가지로 선명한 녀석들일수록 더 좋은 부모가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펭귄에서도 비슷한 패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젠투 펭귄은 부리에 아주 진한 주황빛, 붉은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가 아주 진하면 진할수록 덩치가 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이 수컷을 고를 때 선명도를 보고 고를 것이다 라는 가설이 나와 있고요. 황제 펭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펭귄은 임금 펭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황제 펭귄은 빛깔이 오렌지 빛깔이라기보다는 조금 진한 노란빛에 가까워요. 근데 그 진한 노란빛의 그 귀 뒤에 있는 깃털 무늬가 더 진하고 선명할수록 상대방 짝이 선택을 잘 받았고, 그러한 선명도는 몸의 덩치 크기와 많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짝을 고를 때 이러한 깃털과 부리 색깔이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짝을 고른다고 해서 과연 이 짝이 좋은 짝일 것이냐, 그거는 또 지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펭귄도 짝을 한번 골랐다고 해서 계속 그 짝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펭귄의 이혼율, 영어로는 디볼스라고 하는데요. 정말 생물학적인 용어도 이혼이라고 불러요. 디볼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펭귄도 이혼을 하는지 저도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혼을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젠투 펭귄과 터큰 펭귄은 저희 개체군에서는 이혼율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한 절반 정도의 번식상들이 이혼을 했고요. 이듬해가 되면 짝을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 펭귄과 황제 펭귄은 그 이혼을 한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요. 대략 한 90%까지도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럼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요? 물론 뭐 종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황제 펭귄은 기본적으로 자기 둥지 자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듬해에 다시 번식지로 돌아왔을 때 이전 해에 만났던 짝을 다시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전 해에 새끼들을 키웠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잘 못 키웠다, 그러니까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이 짝이 육아에 너무 참여를 안 해서 새끼를 잘 못 키웠어 라고 하면 짝을 바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새끼들을 잘 키워냈다, 번식 성공률이 높고 또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아서 육아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라고 하면 이혼을 할 확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듬해에도 같은 짝을 만나서 다시 짝을 지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펭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인간이 육아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남극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잘 적응해서 진화해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펭귄들이 마냥 평화롭게 이제껏 지내왔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느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펭귄 번식지와 그 인근 지역들을 해마다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펭귄들은 그렇게 안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펭귄도 지금 번식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후 위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겪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환경 변화의 예시가 바로 빙하의 소멸이었습니다. 세종기지 인근 포케이드 빙하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해마다 빙하가 점점 후퇴하는 라인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관찰을 시작했던 게 2014년도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해마다 얼마나 빨리 뒤로 소멸하는지를 봤더니 대략 1년에 한 10m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도 70m 이상,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예전에는 다 빙하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나고 지금 빙하가 다 뒤로 물러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세종기지 바로 앞에 있는 마리안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은 뒤로 물러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 지역은 1년에 약 30m 정도의 평균 속도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세종과학기지가 지어졌을 1988년도에는
훨씬 더 빙하 라인이 앞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기지 근처까지도 빙하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이미 30년이 지났죠. 3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뭐 대략 한 1km 이상 뒤로 빙하가 물러났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뭐 해안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도를 새로 제작해야 될 정도의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현장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정말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저쪽에서 꽝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건 무슨 번개가 쳤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곳에는 이미 빙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염려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빙하가 빨리 녹아내린다는 얘기는 남극이 따뜻해진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빙하가 녹아내리면 가장 큰 위기는 누구에게 올까요? 바로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바닷속에 살고 있는 크릴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재밌었던 점은 이 빙하 후퇴를 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육지에서 어떤 녀석들은 새로 번식을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연구했던 남방 큰 제갈매기라는 녀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원래 이 녀석들이 사는 곳은 남극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쪽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 사는 녀석들인데 점점 남극이 따뜻해지니까 번식지를 남방 쪽으로 점점 아래로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남극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녀석들이 됐고요. 그렇게 빙하가 후퇴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땅에서 여기다 둥지를 지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해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임금 펭귄도 최근 들어서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뭐 펭귄이 남극에서 관찰된 게 뭐 큰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펭귄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남극에 사는 건 아니랍니다. 남극에 살아가는 주요 펭귄들은 사실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황제 펭귄, 젠투 펭귄, 턱근 펭귄 이 정도고요. 사실 임금 펭귄은 조금 따뜻한 곳, 아남극권에 사는 녀석들이었어요. 아르헨티나 남쪽에 가면 여러분들도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 녀석들이 점점 남극까지도 번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처음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관찰이 됐었고 최근에는 번식하는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 번식 쌍수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점들을 미뤄서 짐작해보면 정말 이건 남극의 기온이 따뜻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갑긴 했어요. 임금 펭귄을 남극에서 봐서 참 반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냥 반가워할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좀 이러한 변화는 너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남극에선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방 큰 제갈매기 그리고 임금 펭귄에겐 온난화가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방 큰 제갈매기와 임금 펭귄이 원래 살아가던 서식지도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녀석들의 서식지가 점점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그 바뀐 환경에 대해서 뭔가 나름의 적응으로서 계속해서 서식지를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어떤 녀석들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극 생물들은 그 빠른 속도에 적응을 못하고 실제로 대부분 위기에 처하거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찍은 크릴이 폐사된 사진인데요. 크릴이 정말 남극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사람들이 무한정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남극반도 지역에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크릴의 절대적인 생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빙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양 환경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민물이 녹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있는 염도가 줄어들고요.
pH라고 하는 수소이온 농도도 바뀌고, 또 빙하가 녹아서 들어가면서 그냥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육지에 있던 작은 알갱이 입자들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작은 미세 입자들이 크릴의 위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릴이 숨을 쉬는데, 크릴이 물을 먹는데 위와 아가미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크릴이 단체로 저렇게 떼죽음을 당해서 물가로 밀려 나오는 일들이 흔히 관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극 아르헨티나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 크릴 가져다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빙하의 후퇴, 빙하의 소멸이 크릴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기후변화 그거는 이제까지 늘 벌어져 왔던 일 아니냐, 뭐 지구는 늘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동폭은 뭐 그냥 지구가 늘 변해왔던 것처럼 지금 변해왔을 뿐이고 지금은 잠시 따뜻해지고 있는 시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지금의 변화는 사실 너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지구의 기후변동 폭을 넘어서는 아주 가파른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가져온 변화일 것이다 라는 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극은 인간의 활동이 그동안 거의 없었던 지역인데 인간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펭귄이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가 지난 한 100년, 200년 동안 너무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지난 19세기 초 1820년대부터는 남극의 시대를 보통 정할 때 사람들이 물개잡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처음 이제 남극으로 사람들이 진출하게 됐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정말 남극을 어떤 자원의 보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가면 물개와 고래가 무제한으로 있다. 거기 가서 뭐 물개를 잡아오자 라고 한 것이죠. 이 물개를 영어로 하면은 엔타틱 퍼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극에 사는 퍼라고 하면은 보통 이 사람들이 입는 모피 코트, 그런 가죽을 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남극에 있는 물개는 추운 남극 환경에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털이 굉장히 윤기가 잘 흐르고 방수 기능도 되고 열로부터 차단율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개를 잡아다가 이 가죽을 벗겨서 여러 가지 뭐 피복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잡아들였냐면 물개 자체가 거의 멸종에 이를 정도로, 거의 99% 이상이 다 죽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동안 잡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펭귄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사냥감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초창기에 남극에 갔던 사람들이 펭귄을 실제로 잡기도 했는데 잡아서 보니까 좀 맛이 없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것은 펭귄이 깊은 잠수를 하는 동물이라서 펭귄의 단백질 안에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깊은 잠수를 하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렇게 인간에게 좋은 식감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펭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물개는 빠른 속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펭귄이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1900년대 들어서는 남극에서 정말 많은 고래를 잡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세종과학기지 인근에 가면은 고래 뼈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고래 뼈는 고래가 혼자 와서 죽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1900년대 초에 이 포경선을 이끌고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까지 와서 고래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고래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잠시 내려서 해체를 하고 뼈만 발라내고 다시 뭐 기름이나 고기만 싣고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까지도 고래잡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펭귄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내가 먹을 크릴은 더 많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경쟁이 감소하고 크릴의 숫자가 꽤 풍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1970년대부터 기후온난화가 시작이 되고 또 사람들이 크릴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크릴 어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보통 2위 아니면 3위에 꼽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번에는 펭귄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점점 펭귄이 먹을 수 있는 크릴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고래나 물개를 더 이상 남극에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극에서는 더 이상 물개나 고래를 잡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포유류가 어느 정도 숫자를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펭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크릴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펭귄의 개체군 수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도 사람들은 남극에선 예전에 무한정으로 자원이 있다. 여기에 가면 크릴을 막 잡아와도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크릴을 거의 먹지 않거든요. 크릴 말고도 우리는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릴을 그렇게 많이 잡아와도 사람들은 그 크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 낚시 미끼입니다. 크릴 오일로서 최근에는 개발을 해서 뭐 오메가3 대신에 크릴 오일을 먹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의학적인 효과가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아직도 그냥 낚시꾼들의 미끼로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운 이유가 정말 남극에서는 고래와 펭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먹이 생물인데 인간은 이걸 잔뜩 잡아다가 겨우 그냥 레저로서 그냥 어떤 미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비되고 바다에 다시 버려진다는 게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어떤 식량으로서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크릴 오일이나 크릴 미끼로 사용하는 걸 볼 때마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크릴은 펭귄에게 양보하자. 펭귄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크릴을 우리가 먹어서는 되겠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크릴 오일을 영양제로 지금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씩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크릴들은 대부분 남극해에서 잡아온 것이고요. 세종기지 인근 그 해양에서 다 건져 올린 것들이에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사실 최근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극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해양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로스의 지역이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2016년도부터는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어업활동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호구역으로 납두고 여기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관찰을 하고 보호를 해보자 라고 사람들끼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크릴 어업을 하지 않아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이 다음에 웨델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남극 해양보호구역을 더 늘려보자 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약속과 노력들이 좀 더 빛을 발한다면 펭귄의 개체군 숫자 감소도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면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기후변화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돌이키기엔 정말 어려워 보여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보면 정말 기후변화 속도는 지금 너무 빠르고 기후 상승폭이 벌써 뭐 산업혁명 이후로 1도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0.5도가 더 넘어가면 즉 기후 상승폭이 산업혁명 이후로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멸종에 처하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상기후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이 기후 상승폭을 1.5도 선으로 한번 맞춰보자 라고 약속을 했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 행동 이런 거는 많진 않아서 여전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도 205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뭐 우리가 텀블러를 사용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러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 간의 어떤 노력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요. 이건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뭐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협력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들만 노력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더 이상 앞으로는 온실가스, 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더 이상 탄소 배출량을 여기서 늘리지 말자라고 어떤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마치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펭귄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내가 펭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과학적인 연구만 하는 게 과연 펭귄을 위한 일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펭귄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채식 기반 식생활은 온실가스 배출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채식 기반 식생활은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어떻게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으로 만약에 소고기를 먹었다라는 것과 감자 샐러드를 먹었다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소고기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탄소양, 감자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탄소양 이걸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감자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보다 소고기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은 수십 배,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분료 처리 노력이라든지 뭐 키우는데 들어가는 뭐 사료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백 배에 이르는 그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약 절반 가까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축산업은 사실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소비하는 우리의 음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첫걸음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민해 볼 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점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오늘 점심은 고기가 아니라 샌드위치를 한번 먹으면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보카도 샌드위치에 오렌지 주스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보카도는 멕시코에서 재배가 되고요. 멕시코에 있는 밀림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렌지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나 뭐 호주 이런 곳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은 정말 아주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식자재가 오는 데까지 걸린 거리를 측정하는 개념을 보통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푸드 마일리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수위를 다툴 정도로 그 푸드 마일리지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도 많이 남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더 싸니까 나는 오렌지가 뭐 우리나라 사과보다 더 싸니까 이번엔 오렌지를 먹을 거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될 농작물 우리 집 근처에서 생긴 좀 로컬 푸드를 먹는다면 조금 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에 올라오는 그 제품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우리 식탁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펭귄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강연도 거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는 바로 아델리 펭귄 사진이에요. 제가 지난 2018년도에 장보고기지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아델리 펭귄이 정말 귀여운 포즈를 취하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마치 웃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는데 이 펭귄들을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4월 25일을 월드 펭귄 데이, 세계 펭귄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날만큼은 펭귄을 생각하자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우리 귀여운 펭귄, 우리 사진이라도 한번 더 보자 이게 아니라 이 귀여운 펭귄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으려면, 그리고 또 펭귄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같이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정한 날이에요. 왜 4월 25일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이 시기가 남극의 아델리 펭귄들이 남극의 여름을 마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남극 미국 기지 앞에서 이 펭귄들이 일렬로 쭈루루 걸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4월 25일이 굉장히 좀 그 남극 기지에 있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날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4월 25일이 세계 펭귄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귀여운 펭귄들 펭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그렇게 어떤 이미지로서 캐릭터로서 펭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남극의 야생동물로서 펭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펭귄들이 지금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2100년이 되면 황제 펭귄이 완전히 멸종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펭귄이 괜찮으려면, 즉 펭귄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